이혜연 수필가의 세 번째 수필집이죠. 어느 날 그리고 문득 이 책 속으로 한번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2007년에 숨은 길 내셨고 2017년에 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거의 8년 만에 독자들을 찾아온 정말 반가운 책이에요. 이 책에 담긴 작가님의 성찰 이런 걸 따라가면서요. 삶의 본질이라던가 관계, 시간, 소멸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의 파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는 언어로 엮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특히 삶에서 뭔가를 이렇게 덜어내고 비워내는 과정,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나이듦, 죽음에 대한 응시, 글쓰기 자체에 대한 성찰 같은 것들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작가님이 위장병 때문에 자극적인 양념을 덜어낸 음식을 드시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아, 네. 그릇이나 책, 사진, 옷가지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글쓰기에서도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에 다가가려는 고민 같은 게 보였어요. 작가님 표현대로라면 빗소리처럼 순수한 언어를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미니멀리즘을 지향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네. 삶의 군사를 빼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려는 어떤 태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이라는 글에서는 모자 광고를 보면서 무게에 대해 생각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 광고 문구. 네, 그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가벼움을 추구하게 되는 현상하고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그거 흥미로운 연결이네요. 그런가 하면 또 혼수 이불이었는데 한 번도 쓰지 못한 그 금붕어 이불 이야기. 예.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 그 이불 얘기. 네. 어머니는 이제 화려한 금붕어처럼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셨는데 작가님 결혼 생활은 좀 일찍 마무리됐고 그 이불은 장롱 속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던 거죠. 네, 수십 년 동안. 네, 수십 년 묵은 다른 이불들은 다 정리하면서도 이 금붕어 이불만은 남겨두는 모습에서 뭔가 덜어내기 어려운 기억? 관계의 무게 같은 게 느껴졌어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덜어내는 과정이 꼭 후련함만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작가님이 인증이라는 글에서는 또 지문이 달아 없어져서 신분 인증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되게 담담하게 쓰셨어요. 네. 그렇죠. 사회적인 나를 증명하는 표식마저 희미해지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소풍이나 자축에서처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재산이나 미련 같은 짐을 내려놓는 태도하고도 이어지고요. 근데 동시에 손톱깎이에서처럼 그 잘라낸 손톱 조각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팍 튀어나가잖아요. 맞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네, 그런 것처럼 덜어낸다고 해서 모든 게 깔끔하게 사라지거나 정리되지는 않는다는 어떤 서글픔, 이것도 같이 있는 거죠. 이 덜어냄의 양가적인 감정. 이 책에서 가족 이야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축인 것 같은데요. 가족관계의 그 여러 층위, 다층적인 면모를 정말 섬세하게 포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선이 참 돋보이죠. 어머니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도 깊은 인상을 담겼는데요. 네,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의 노래에서는 장래 내내 무덤덤했던 작가님이 그 잔인할 만큼 화창했던 봄날에 문득 허공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어머니 애창곡 황성예터에 왈칵 눈물을 쏟는 장면이 나오죠. 아, 그 장면 정말 먹먹했어요. 네, 슬픔이 좀 지연돼서 나타나는 방식 혹은 어떤 특정 계기를 통해서 확 터져나오는 순간, 이걸 정말 절묘하게 그려내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7년 동안 눈물이 안 났다는 그 이른바 마른 장마를 겪었다는 고백도 기억에 남아요. 아, 네, 마른 장마. 그 건조한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머니라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되게 보편적인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화해라는 글에서는 늙고 병든 새아버지 모습에서 연민을 느끼고 마침내 그 손을 잡는 순간을 그리는데 이게 용서라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이해, 연민에 가까운 복잡한 감정,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허세욱 선생의 움직이는 고향을 인용하시면서 어머니 계신 곳이 곧 고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고향으로 가는 배. 이거 역시 부모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 근원적인 상실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작가님이 바라는 게 기적이 아니라 상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수함, 무구라고 하죠. 네. 그리고 믿음, 이걸 기도라는 글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어쩌면 가족이란 게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가 싶기도 하고요.
작가님은 일상 속에서 시간의 흔적, 소멸의 징후를 굉장히 예민하게 포착하시는 것 같아요. 네. 흐르고 흘러에서는 보도블럭 위에 으깨진 벚나무 열매 자국이나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신호들, 이런 걸 통해서 노인이라는 여울목에 다다랐음을 실감한다. 이렇게 쓰셨죠? 아버지의 죽음을 다룬 어느 날, 그리고 문득 이 표제작에서는 죽음이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다. 이걸 이야기하시고요. 사뮤엘 베케트 시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인용하면서 삶의 덧없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어떤 허무, 이런 걸 이야기하는 대목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랄까, 소멸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무력감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허무나 무력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님은 소멸 속에서도 다른 형태의 어떤 지속이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보여주시거든요. 아,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질량불변의 법칙에서는 지는 벚꽃을 보면서 천 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떠올리시고요.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물질이 흩어져서 다른 존재의 일부가 되는 어떤 자연의 순환, 여기서 위안을 얻기도 하세요. 아, 이건 죽음을 끝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변화로 인식하려는 태도인 거죠. 글쓰기 행위 자체를 소멸에 대한 저항, 혹은 보복이라고 보는 시선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표현. 생물 연도를 생각하다에서는 요절한 천재 작가들을 보면서 느끼는 자괴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오래 살아서 깊어진 글을 쓰고 싶어 했던 상어 이태준 선생을 떠올리시죠? 그리고 남기고 갈 것에서는 글쓰기를 소멸해가는 손의 보복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 이게 유한한 삶 속에서 뭔가 창조하고 남기려는 인간의 의지,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 맞는 나무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스스로 잎을 떨구는 나무들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나무는 미련 없이 잎을 확 떨구지만 은행나무처럼요. 또 어떤 나무는 마른 잎을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밤나무 같이. 이 수필집 곳곳에서 발견되는 삶과 인식의 역설들입니다. 작가님은 세상을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모순이나 아이러니를 포착하는데 굉장히 능숙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맹목에서는 좁은 틈새에 피어난 제비꽃을 보면서 생명력 자체를 어떤 목적성 없이 그냥 나아가는 맹목적인 힘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신화 속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 조건을 탐구하는 시선도 흥미롭죠? 프로메테우스와 시시포스에서는 신에게 저항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두 인물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존엄 그리고 자유의지를 읽어내시고요. 아, 그 해석도 참 신선했어요. 네,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죠. 흔히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하시고요. 까마귀와 까치에서는 까마귀에게서 휴고 같은 긍정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또 까치와의 영역 다툼을 관찰하면서 대립과 경쟁이 오히려 발전을 이끈다. 이런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을 떠올리기도 하시죠. 그렇죠. 익숙한 편견에 균열을 내는 그런 시선이에요. 도시인의 고독을 포착한 투 고우도 인상 깊었어요.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빌려와서 함께 있지만 각자 고립된 현대인의 모습을 테이크아웃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지음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흑백 논리로 나누던 그런 명확한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복잡성을 끌어안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시죠. 젊은 날에 확신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서는 어떤 회색지대에 대한 성찰이랄까요? 정말 그 외에도 작가님의 그 담담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이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스스로에게 붙인 호가 우우, 어리석은 소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우우. 어쩌면 이 전체가 그 우직한 소가 묵묵히 자기 마음밭, 심전을 갈아온 기록일지도 모르겠어요. 간 덜어내기라는 비유. 요리할 때 맛을 해치는 과한 양념을 덜어내듯이 글쓰기에서도 불필요한 수사나 기교, 언어 유희 같은 걸 덜어내야 한다. 이런 거죠. 네. 간 덜어내기에서 나오는 그 비유는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 추구하는 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화려함이나 기교보다는 본질에 다가가려는 아주 치열한 노력이어 보이죠. 본질의 그림자에라도 닿을 수 있으려는지 이렇게 자문하는 모습에서 진실을 향한 작가의 겸허하면서도 집요한 태도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핵심에 가닿고자 하는 글쓰기 정신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그렇게 본질에 닿으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언어가 가진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 양면성이 있죠. 나의 글쓰기나 말의 길 같은 글을 보면 언어로는 결코 몸의 기억과 만물을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한다고 인정하잖아요. 네.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쉰보르스카를 인용하면서 말의 세계는 마치 문이 없어, 내겐 문이 없어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 같다고 토로하는 부분도 인상 깊었고요. 그렇죠. 언어의 힘을 믿고 글을 쓰지만 동시에 그 언어가 가진 불완전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실존주의 철학, 그중에서도 알베르 카묘와 사뮤엘 베케트의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카묘의 시시포스 이야기가 작가에게 아주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시시포스의 후예들이라는 수필 제목 자체가 그렇죠. 카뮤는 이 신화 속에서 절망이 아닌 다른 것을 봤죠. 작가 역시 이 쓸모없고 희망 없는 일처럼 보이는 행위 속에서 오히려 인간이 운명에 맞서고 그 자체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베케트의 영향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케트의 인물들은 그 부조리한 상황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선택하죠. 계속하기. 작가가 인용한 이름 붙일 수 없는 자의 마지막 구절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계속할 것이다. 와, 계속해야 한다. 계속할 수가 없다. 계속할 것이다. 이 문장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네, 결국 작가가 말하는 것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기 어렵다 할지라도 혹은 그 결과가 허무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를 기껍게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자 태도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노년과 죽음, 가족관계, 글쓰기의 본질, 그리고 실존주의적 삶의 태도를 따라가 보니까요. 이 수필집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법한 보편적인 질문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지 새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글쓰기의 동력이 되고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한 성찰이 결국 자기 이해로 이어지고요. 또 실존주의적 관점이 이 모든 것을 꿰뚫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죠. 네, 이 모든 사유가 응축된 밀도 높은 사유의 기록으로서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작가 스스로 책 서문에서 다만 누군가에게 밑줄로 남는 문장 하나 있다면 행복이겠다고 소박하게 말했지만 이 수필집에는 밑줄 긋고 싶은 문장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읽으면서 많이 그었습니다. 그 문장들을 통해서 독자인 당신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혜연 작가의 어느 날 그리고 문득 작가의 깊은 내면 풍경과 철학적 사유들을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정말 삶의 여러 국면에서 길어올린 지혜와 성찰이 가득한 시간이었네요.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